여러분, 월가가 예고하는 2026년 코스피 7 0포인트 돌파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시장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6영선을 돌파하면서 이것이 위험한 과열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서막인지를 두고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가를 비롯한 해외 주요 증권사들은 한국의 목표 지수를 70에서 80까지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개미들이 알기 힘들었던 지수 상승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엔진의 정체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전 세계 증시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주가 상승폭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며 블룸버그는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SP500이나 일본의 토픽스, 심지어 전체 신흥국 지수의 수익률을 모두 가볍게 제치고 코스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수치를 정교화하여 비교해보면 현재 코스피의 상승률은 무려 12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SP500이나 MSCI 신흥시장 지수가 20-40% 수준의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시장의 에너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통 특정 국가의 지수가 이렇게 혼자 급등하면 거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마련이지만 이번 한국 시장의 랠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주가만 오르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전형적인 거품 장세가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수 상승 속도를 오히려 앞질러 가고 있는 아주 건강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며 이는 실체가 아주 분명한 상승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왜 코스피가 7, 0을 넘어 8, 0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가지수가 움직이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주가지수라는 숫자는 결국 두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인 EPS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평가 가치인 PER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이익이 500이고 시장에서 12배의 값을 쳐준다면 지수는 6,0이 됩니다. 이것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산수입니다. 지수가 7,0에 도달하려면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거나 시장이 부여하는 평가 가치가 높아지거나 혹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상승해야만 합니다. 현재 월가는 한국 증시에서 이 세 가지 경로가 모두 활짝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시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세 가지 엔진이라 부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엔진인 실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주가 20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0만 원 선에서 마감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10만 원, SK하이닉스는 50만 원 수준이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주가가 정확히 2배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승은 단순한 투기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 기업의 진짜 체력이 좋아져서 돈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는 인공지능 서버의 필수적인 특수 반도체로 일반 제품보다 훨씬 비싸고 제조 기술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특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적인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물건이 귀해지니 공급권을 쥔 기업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년치 물량을 미리 확정하는 장기 공급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들어올 안정적인 매출까지 완벽하게 보장받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과거 2017년과 2018년에도 반도체 호황기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그때와 지금의 상승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단순한 사이클에 갇혀 있었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열풍은 차원이 다른 거대한 수요를 창출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최근 AMD가 메타와 맺은 약 8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칩 공급 계약 소식은 이러한 시장의 폭발적인 팽창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요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60만 원, 삼성전자를 30만 원으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50-60%는 더 올라갈 공간이 있다는 분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2026년 한국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가 18.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8.6%라는 수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돈을 활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실적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지만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면에서 들려오는 냉정한 경고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의 폭등이 삼성전자에게 과연 달콤한 축복이기만 할지 블룸버그는 내부의 딜레마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어 팔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와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판매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원가가 오르면 스마트폰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 위축과 판매량 감소라는 뼈아픈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키뱅크의 한 분석가는 이 상황이 심화될 경우 스마트폰 가격을 현재보다 2배로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파격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부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전이나 스마트폰 부서가 비용 압박에 시달린다면 회사 전체의 최종 이익은 기대치를 밑돌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경쟁사인 애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가진 구조적 방어력이 오히려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 애플은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못해 필요한 물량의 60%를 삼성 같은 곳에서 비싸게 사와야 하므로 비용 폭탄을 그대로 얻어맞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코스피 상승의 두 번째 강력한 엔진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리레이팅의 시작입니다. 리레이팅이란 기업이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시장이 그 가치를 예전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평범했던 동네 치킨집이 공신력 있는 맛집 인증을 받아 가치가 치솟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치킨의 맛은 변함이 없어도 인증 마크와 사장님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기꺼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인색한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실력보다 낮은 대접을 받는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습니다. 똑같은 수익을 올려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한국 시장의 체질은 이제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정책의 핵심은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배당금을 파격적으로 늘려 이사회가 오직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무려 12조 2영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전격 발표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6조 원대의 자사주 취득과 3조 원이 넘는 현금 배당을 단행하며 주주 중시 경영의 의지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대주주의 주머니가 아니라 주주들의 계좌로 직접 꽂히고 있다는 이 강력한 신호는 투자 심리를 완벽히 되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성과는 2024년 9월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2026년 1월까지 134.9%나 폭등하며 데이터로 명확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평균 상승률을 무려 33.4%포인트나 크게 앞지르는 수치로 밸류업 기업들의 독주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밸류업의 적극적인 기업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아 평균을 압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액 자산가들이 배당주를 쓸어담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배당주를 기피했던 큰손들이 이제 낮은 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기업의 공식적인 밸류업 공시라는 사실이며 이는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미루는 기업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며 기업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이 체계적인 설계가 시장의 리레이팅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2015년에도 배당 소득 증대 세제라는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강제성이 부족해 기업들이 10만만 내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지배주주의 입맛대로만 회사를 굴리던 낡은 관행에 드디어 법적인 제동이 걸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이 글로벌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덧 37%까지 올라오며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역대 최고점인 38%를 돌파하게 된다면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ETF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물밀듯이 유입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평가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 뛰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노무라가 제시한 목표치 8.0은 결코 허황된 수치가 아니며 글로벌 평균인 PER12 13배만 적용해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합리적인 계산입니다. 이제 코스피 70 랠리를 완성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바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현상인 유동성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동성이란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뜻하며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를 가집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는 이 유동성 측면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긍정적인 조건들이 하나둘씩 갖춰지며 거대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갈 곳 잃은 거대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특히 한국은 기업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어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하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동성 호재는 바로 원화 강세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말 원달러 환율이 395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수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주가도 오르고 환율에서도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지 않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유동성의 원천은 바로 세계 국채지수인 WGBI 편입 효과로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2026년 4월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입니다. 네 번째 유동성 카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변화로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로 눈을 돌리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과정에서 약 17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수급이 개선되는 강력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거대 자금의 흐름은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국내 증시를 바닥에서부터 탄탄하게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풍부해진 시장의 유동성은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불과 1년 만에 정확히 2배로 폭증했습니다. 2025년 7조 원 수준이던 코스닥 거래 대금이 2026년 1월에는 14조 4천억 원으로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거래 대금의 폭발적인 증가는 시장에 참여하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는 향후 지수 상승을 견인할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신규 상장 시장인 IPO 시장 역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상상하기 힘든 경이로운 경쟁률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비스는 이 711대 1 은은 1, 960대 1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단일 청약에만 수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는 등 유동성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2025년 10월 이후 상장된 기업 23곳 중 무려 22곳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하며 마감했고 평균 상승률은 131%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상장만 하면 가치가 2배 이상 뛴다는 사실은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얼마나 처절하고 강력하게 몰려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과거 2020년 동학개미 열풍 때도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오로지 돈의 힘으로만 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상승장은
기업의 탄탄한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이 쌍두마차처럼 조화를 이루며 달리는 과거보다 훨씬 건강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가동될 때 과연 코스피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는 무려 80포인트를 제시했으며 JP모건은 강세장에서 7500을, 시티그룹은 70선을 우리 시장의 새로운 목표가로 설정했습니다. 국내 증권사인 하나증권 또한 7900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으며 2026년이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화려한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6영선임을 감안할 때 7년까지는 약 17%, 8년까지는 약 33%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셈이며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주가는 이익과 가치의 곱임으로 이익이 15% 늘고 가치가 10%만 높아져도 복리 효과에 의해 지수는 단숨에 26% 상승하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지수는 7400선에 도달하며 여기에 반도체 실적 폭발이 더해진다면 80이라는 숫자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지수가 70을 넘어 80을 향해 달려갈 때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들의 몸값은 과연 얼마까지 뛸 것인지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20만원 선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수익성 폭발에 힘입어 3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며 SK하이닉스는 독점적 지위로 160만원을 넘보게 될 것입니다. KB금융과 같은 우량주들은 밸류업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으며 순수 재산 가치에 근접하는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차는 강력한 주주 환원과 하이브리드 실적을 무기로 삼아 시장 이익의 6배만 인정받아도 80만원 선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갈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로 중국 경쟁사의 일감을 싹쓸이하며 주가 220만원을 넘보는 황제주로 화려하게 등극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처럼 반도체 혼자 멱살을 잡고 끄는 게 아니라 금융, 자동차, 바이오 등 각 섹터의 대장들이 지수 상승의 무게를 골고루 나눠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된 목표 주가들은 증권사의 분석과 코스피가 80에 갔을 때를 기반으로 한 단순 계산이자 낙관적인 추론 수치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세요. 월가가 그리는 2026년 타임라인을 보면 3월 주주총회 시즌부터 주주 친화 기업들로 돈이 쏠리며 1차 점화 및 지지 기반 다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월에는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에 정식 편입되면서 수십조 원의 거대한 외국인 자금이 환율을 방어해주며 시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3분기에는 미국의 보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6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이 실적 숫자로 찍히며 랠리의 정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번 7형 랠리는 2005년의 펀드 열풍과는 달리 글로벌 금리 인하와 AI 혁명, 국가적 밸류업 정책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태풍이 겹친 구조적 대세 상승장입니다. 그 파괴력과 지속성은 과거의 그 어떤 상승장과도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일 것이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계기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수출 데이터로 고부가 가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견조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실적 엔진의 폭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며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안정을 찾고 외국인이 진짜 현물 주식을 연속 매수한다면 유동성 엔진이 제대로 가동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 타깃에서 벗어나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면 가장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목줄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하며 보편 관세 이후 미국이 한국의 특정 규제를 타깃으로 삼아 치명적인 맞춤형 관세 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을 투자자로서 매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며 실업률이 치솟을 경우 연준이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통화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터지기 직전인 가계부채와 환율 1, 500원 방어선이 약한 고리이며 만약 이 선이 뚫리면 한국 시장의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무섭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그 역배팅을 짓밟고 더 잔인하고 강하게 위로 치솟는 강력한 추가 상승의 재료가 됩니다. 결국 코스피 70은 실적,
정책, 유동성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역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이며 우리는 냉정하게 팩트를 확인하며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단순한 감이나 소음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그 모든 과정을 경제 사냥꾼이 매일 밤낮으로 팩트 체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2026년의 거대한 기회를 잡아 다 함께 부자의 꿈을 현실로 만듭시다. 2026년 3월의 어느 날 중동의 밤하늘 아래 UAE 정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한국을 향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극비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메시지는 단 하나였는데 유격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추가 물량을 보내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최고의 무기 강국들이 존재하지만 UAE가 새벽의 어둠을 뚫고 긴급히 연락을 취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답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 주말 동안 수십 발의 미사일을 추가 생산하여 바로 다음 주에 즉시 배송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존이나 쿠팡조차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로켓 배송이었으며 전쟁 한복판에서 미사일을 일주일 만에 인도하겠다는 대한민국만의 압도적 능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생산 속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천궁, 이 한 발이 어떻게 두바이 수만 명의 목숨과 중동의 에너지 질서를 지켰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극의 시작은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 작전이 이란의 핵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며 중동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비밀리에 준비된 이 작전으로 인해 단 하룻밤 사이에 이란의 수십 개 군사 표적이 무력화되었고 국제 정세는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자 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격 명령을 내렸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이 동시에 하늘을 뒤덮으며 쏟아졌습니다. 공격의 목표는 UAE, 쿠웨이트, 사우디 등에 주둔한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였으며 중동 전역은 단숨에 거대한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UAE의 방공망이 일제히 가동되었으며 미국제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제 천궁 I2E가 동시에 하늘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수십 년간 검증된 체계였고 에로우는 탄도미사일을 성층권에서 요격하는 핵심 자산이었으나 이번 실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궁 EI로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대한민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적의 미사일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며칠 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의원이 군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천궁 II의 실전 성능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 II 단 2개 포대가 약 60여 발을 발사하여 이란의 공습에 정면으로 맞섰고 실전 요격 성공률은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UAE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이 공중에서 파괴되어 지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폭 드론 689기 중 645기가 격추되었으며 UAE 전체 방어율 90% 중에서도 한국의 천궁 IY가 기록한 96%는 독보적인 수치였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거대한데 요격되지 못한 나머지 4%는 도시 외곽에 떨어지거나 다른 방공체계가 추가로 처리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만약 천궁 II의 요격률이 50%에 불과했다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절반이 그대로 두바이 시내를 강타하여 수많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세계 금융 허브이자 인구 340만 명이 거주하는 두바이 도심에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벌어질 끔찍한 참사를 천궁 I2I가 완벽하게 막아낸 것입니다. 천궁 I2I가 실전에서 96%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천궁 II는 한 장소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모두 집약한 통합형 다기능 레이더 시스템을 채택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하며 날아오는 여러 표적을 병렬로 추적하여 빈틈없는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사일은 발사관에서 뚜껑을 열고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여 초기 기동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공중에서 측추력 엔진이 점화되면 미사일은 즉시 방향을 전환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적의 표적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최고 속도 마하 5와 최대 15km의 요격 고도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96%의 확률로 저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결과가 공개된 직후 UAE가 보여준 행동은 축제나 기념 행사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또 다른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UAE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천궁 II의 추가 지원을 즉각적으로 요청하며 다급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그 절박한 요청의 배경에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직면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인 요격탄 고갈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96%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수만 명의 생사가 걸린 숫자였기에 UAE는 탄약 소진에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가 자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체감한 UAE는 고마움보다 먼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전쟁에서 전차는 수리해서 다시 쓰고 전투기는 착륙 후 재출격이 가능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단 한 번의 발사로 소멸됩니다. 한 번 발사된 미사일은 재사용이나 회수,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고는 돌이킬 수 없이 줄어들게 됩니다. 방산업계에서 소모제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바닥나는지 보여주었으며 유럽 전체가 불과 몇 달 만에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산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 라인은 축소되었고 갑작스러운 전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 해도 속도가 너무 느렸고 주문한 무기를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어 미국의 긴급 공급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란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전 세계의 방공 미사일 재고는 이미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UAE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가 요격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대한민국의 천궁 I2하여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UAE 정부는 현재 계약된 10개 포대 중 단 2개만 배치된 상황을 우려하여 나머지 8개 포대의 납품 일정을 대폭 앞당겨달라고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공군의 납품 물량과 사우디 및 이라크의 계약 일정이 이미 생산 라인에 올라가 있어 포대의 조기 납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위해 생산 우선순위를 갑자기 뒤바꾸는 행위는 이미 체결된 다른 나라와의 국제적인 계약 신뢰를 어기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UAE는 포대 전체가 어렵다면 요격탄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2차 요청을 보냈는데 이는 총 대신 총알이라도 먼저 확보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협상이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답은 전 세계 방위 산업계를 다시 한번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생산 라인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 주말 동안 수십 발의 요격탄을 추가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교통편만 확보된다면 주말에 생산된 미사일을 다음 주 중으로 즉시 수출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배송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을 생산하여 다음 주에 보낸다는 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속도인지 이해하려면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비교해야 합니다. 록히드 마틴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연간 약 500발 생산하는데 이를 1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고작 1.4발을 만드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이틀의 주말 동안 찍어내겠다고 공언한 수십 발의 물량은 세계 1위 기업인 록히드 마틴 기준으로도 수주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전 세계가 동일한 전쟁 위기와 수요 앞에 놓였지만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압도적인 생산 속도와 물량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압도적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약 53억 원인 반면 천궁 II는 약 15억 원으로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빠르며 실전에서 96%의 요격률까지 증명했으니 이란의 미사일 공포 아래 있는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이 놀라운 속도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 민족이 처한 독특한 안보 환경과 역설적인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적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한 번도 공식 종료된 적이 없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잠시 총성만 멈췄을 뿐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은 한국 방위산업의 DNA를 시작부터 남들과 다르게 설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방산 기업들은 수주를 받은 후 납기를 맞추는 비용 최적화에 집중하며 평시에는 생산 라인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냉전이 종료되자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더 이상 큰 전쟁이 없을 것이라 믿고 군비를 대폭 줄이며 생산 기반을 절반 이하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방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은 갑작스러운 전쟁 수요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느렸고, 반면 한국은 평시에도 전시 수준의 생산 역량을 유지하며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은 평상시에도 실제 전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시 수준의 생산 역량을 상시 유지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언제라도 군사 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은 모든 생산 시스템이 속도와 물량이라는 생존의 조건에 맞춰 설계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1970년대에는 소총 한 자루조차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해 미국에서 빌려온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자주 국방만이 민족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 방산 발전의 소중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 최초의 국산 소총인 K2를 개발했던 가난한 나라는 반세기 만에 첨단 탄도미사일을 주말에 수십 발씩 찍어내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결정적 전환점은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핵심 부품과 기술의 국산화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던 과거의 전략적 선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을 휩쓰는 K9 자주포는 초기에는 핵심 부품을 외산에 의존했으나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개량을 거쳐 독자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면 공급망 위기 시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분단의 현실 속에서 체득하며 국산화 철학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위협 앞에 유럽이 무기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기에 폴란드는 대한민국과 역사적인 대규모 방산 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672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라는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납품에 수년이 걸린다고 답했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역시 이미 대기줄이 수년치나 밀려있는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수십 년 만에 방산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미 쪼그라든 생산 기반으로는 현대전쟁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 만에 초도 물량인 K9 자주포를 폴란드 현지에 납품하며 전 세계 방위산업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전차를 주문한 바로 그 해에 실제 무기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서방의 방산 공급망이 실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느리고 취약한지를 한국의 경이로운 납기 속도가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비현실적인 속도의 비밀은 단순히 공장의 크기가 아니라 평시에도 언제든 전시 속도로 전환 가능한 유연한 생산 시스템에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안보 현실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단련시킨 가장 강력한 성장 동기가 된 것입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의 천궁, II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처음부터 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공장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적 특징에서 기인합니다. 70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팽팽한 긴장감은 2026년 중동의 사막 위에서 타국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압도적인 방어의 속도로 화려하게 변모했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의 헌신적인 안보 지원에 화답하기 위해 2026년 3월 한국을 향해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UAE 정부는 한국의 헌신적인 안보 지원에 화답하기 위해 20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속에서도 원유 600만 배럴을 한국에 긴급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으로 국내 유가가 폭등하고 주유소마다 기름을 사려는 행렬이 이어지던 절박한 시점에 UAE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UAE 국영 석유 회사는 분쟁 지역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 항만의 한국 유조선 2척을 즉시 입항시켜
원유 400만 배럴을 가득 채워 신속하게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UAE가 한국 내에 공동 비축하고 있던 원유 200만 배럴까지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가져가도 좋다는 확약을 제공하며 든든한 에너지 방패가 되었습니다. 합산된 600만 배럴은 한국의 이틀치 전체 소비량을 상회하는 막대한 양으로 UAE는 미사일이 지킨 안보를 에너지의 풍요로움으로 완벽하게 보답한 셈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천궁 II가 UAE의 하늘을 지키듯 UAE의 원유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있다며 양국의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기가 외교의 수단이 되고 그 외교가 다시 국가의 에너지 생존권으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과정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보기 드문 성공적인 상호 협력 모델입니다. 중동에서 원유가 가장 귀했던 그 시점에 UAE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유조선을 가장 먼저 채워보내며 진한 우정을 증명했습니다. 천궁 EI가 두바이의 하늘을 지켜준 보답으로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주유소의 대기줄을 줄이며 일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양국의 신뢰는 2022년 천궁 IY 10개 포대에 대한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실전 기록이 없었음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믿은 결과였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선택된 한국의 무기는 2026년 2월 28일 밤 96%라는 경이로운 요격 성공률로 그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실전 기록은 중동 방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이웃 국가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사우디의 10개 포대와 이라크의 8개 포대를 포함하여 세 나라와의 총 계약 규모는 이미 12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천궁 II의 성능을 생생하게 목격했으며 이제 팸플릿의 숫자보다 실제 전장의 기록을 신뢰하며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테스트 영상보다 실제 탄도미사일을 96% 확률로 막아낸 단 한 번의 실전이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홍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세가 역설적으로 한국 방산의 가장 유능한 영업사원이 되어 전 세계의 K 방산의 위용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던 중동 방산 시장의 주도권은 이제 싸고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증명한 대한민국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며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즉각 반응하여 천궁 II의 핵심 기업인 한화와 LIG넥스원의 주가는 실전 결과 공개 직후 연일 급등하며 방산 강국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천궁 II의 성공은 향후 개발될 고고도 방어 체계인 LCM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수출 전선에도 매우 밝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70년 분단의 긴장이 만든 압도적인 속도는 이제 사막의 평화를 지키는 빛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